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길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상황인지 우리 스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산화가 될 듯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돈이 있으면 다 가족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족을 파괴하자. 이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자본주의가 파괴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30년 뒤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화를 이 자본주의 국가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자본주의 사회 국가를 망가뜨리고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1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 11가지 계명을 제가 잠깐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조용한 혁명 11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촛불 집회를 가지고 진지전을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가짜뉴스로다가 크게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도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가짜뉴스를 딱 터뜨리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에 걸려든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 보낸 거 잠깐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보면 회칼 그리고 도피 이 두 가지를 딱 해가지고서 띄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문맥을 잘 들어보면 이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과거에는 이렇게 할 때에 잘못된 사람 보면 정보부에서 칼을 가지고 회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방을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뭘로 했냐? 회칼 사건으로 딱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뉴스를 어디서 먼저 터뜨린지 아십니까? MBC에서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프레임에 딱 걸려버리니까 여론이 막 나빠지고 선거를 이용해 보면서 이 보수우파가 맥을 못 치는 겁니다.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전 도피해라고 했잖아요. 조사도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흘려서 국정원에서 흘려가지고 이 사람이 도피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단어에다가 이것도 딱 그냥 MBC 언론에서 주장을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프레임을 걸어서 맥도 못 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다시 한번 계명 좀 보십시오. 거기 한번 아까 11계명. 자, 여기 보면 지속적인 사회 변화 혼란을 조성하라. 이거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짜뉴스에 다 녹아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광우병 사건이라든지 사드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가짜뉴스에 매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동안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광우병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조용한 혁명 공산주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11계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래서 학생의 인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을 학생들이 고발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하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들어있던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다 주도하고 있고 부모님은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 고발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스며있는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는 공산화로 가는 길에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세 번째로는 가족을 해체하라. 이거 부모 고발 나오죠? 일부 다처로 가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보면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을 쓰지 못하게 하고요. 뭘 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남자지만 여성으로 가고 싶다면 여성으로 등재가 돼요. 얼마 전에 복싱 선수가
남자가 복싱 선수가 돼서 여자를 때렸잖아요. 난 여성이다 그래 놓고 이런 모습으로 가가지고 두개골이 금이 가게 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성교육, 동성애 교육,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에서조차도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 종교인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기독교, 불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4월 10일 날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표가.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보면 교회를 해체. 이거 교회만 해체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 불교 다 해체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우리 이번에 보면 감염 예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구청장조차도 폐쇄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조례법으로는 지금 하고 있고요. 법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안토니오의 11계명이 전부 다 진지전을 구축해서 다 넘어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저 국민의힘을 보면서도 공천한 걸 보면 이게 국민의힘도 진지전에 먹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깨우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포교가 아닙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을 만들어 정체성을 파괴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민자들을 많이 불려들여서. 그 다음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평등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사상적 평등법이 있는데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하면 사상적으로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거예요. 징벌적. 그래가지고 거기에 벌금이 매겨지는데 나는 이 공산주의가 나빠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 수치감을 느꼈다고 고발하면 최하 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리때 같이 그 변호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1000명, 2000명 모여가지고서 고발을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최저가 1인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 모이면 얼마를 하느냐?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만들겠다는 이 법이 1984년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진지전을 구축해서 다 먹혔어요. 다 먹혔어 지금. 이걸 깨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사법시 스템을 신뢰할 수 없더라. 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범법자들이 지금 당을 만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범법자들이 감옥 안 가고 더 설치고 있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아니면 범법자의 나라입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대한민국의 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안 되면 뭐냐,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막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 민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정치적 관여해가지고 민회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마을공화국이 생겼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합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국인민민주마을공화국.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이 핸드폰으로도 보면 전국 민회를 치면 다 떠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부조직까지 다 뻘거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스님들이. 깨어나야 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운동에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나라는 아이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헤어지지 말고요, 알고 가셔서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되도록 합시다. 지금 복지정책을 해서 국가 부채를 막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도 뭐 과일값 이런 게 하는데, 내가 아까 어떤 분도 만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과가 몇 개 사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나는 이거를 우리나라 국가정부가 유통과정을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를 이미 다 장악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운동을 해도 좌파의 득표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 정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부 조직까지 먹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을 믿지 못하게. 하나도 뭐 MBC고 뭐 다른 방송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지하는 그 세력만 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공산화시키는 11계명입니다. 마지막에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 중독 음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만 해도요, 마약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마약이 얼마냐? 2.8%의 마약이 지금 돌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이 마약의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심각한 수준의 지금 대한민국이 음주 마약으로 우리 자녀들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이 11계명 가운데 대한민국이 먹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진지전이 다 이미 구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동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겠다, 우리는 싸우겠다, 기동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이었던 것이 촛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촛불은 더 셉니다. 그러나 저들이 더 세게 나와도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화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가면 광화문도 힘을 못 써요. 이번 선거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스님들이 기독교와 함께 우리 불교계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국가재정법 64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장원성, 박농우 고발했습니다. 감사원, 왜냐면은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장하성 씨가 한국자본주의 책에다가 이걸 다 써놨어요. 써놓고 그대로 그 말을 김영수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놓고 문재인이 있을 때 정책실장 가가지고 요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장하성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장하성 책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 뭐냐? 민중민주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거기. 그러니까 저는 한국자본주의 그 책도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그 우리 목사님께서 꼭 좀 그 법률 전문가를 좀 붙여주셔가지고, 네. 이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충분히 법적 투쟁을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얘기예요. 법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돼 있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지. 법규적으로는 이미 돼 있고요. 이걸 실행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좌파로 바뀌면 실행을 하죠. 아니, 저 국회에서 헌법이 있고.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의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무효입니다. 무효. 왜 선거도 하기 전에 무효라고 제가 선언해야 하면은 이것은 이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어요. 이재명의 자서전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연방제 통일이거든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업 해체거든요. 대기업 해체.
그러면 이것을 숨겨놓고 무슨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버젓이 더불어민주당은 정강 정책에다가 국민을 향하여 사기치는 거예요. 정강 정책의 6조에 보면은 연방제 통일을 지금도 버젓이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난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아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 한 사람으로 지목하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은 정신 나갔어요. 정말로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분을 잘못 세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각이 빠른지 보세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 말 듣고 내 입에서 바로 말이 나갔어요. 뭐라냐? 저 새끼는 안 돼 그랬어요. 아니 시작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보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발력입니다. 제가 그 국민의힘 정당의 대표였던 이준석이가 처음 대표한다고 말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무슨 당대표 한다고. 얘다가 언론으로부터 내가 또 그냥 얼마나 당한지 모릅니다.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 봐요. 내 말대로 다 됐잖아요. 내 말대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 또 공격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 그래도 한동훈이가 좋다면 줄줄 빤다면 한동훈하고 같이 살으세요. 살으라고. 대한민국은 한동훈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강원에서 투쟁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고 그래서 우리는 정권교체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었죠. 이 방송은 청와대에서 지금 좋은 직장 잡은 350명 비서관 비롯하여 직원들 다 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정가훈 목사가 아니었으면 비서관이 어디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 자체가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어요. 이러한 엄중한 사태도 모르고 지금 다 입이 자기한테 달렸다고 자기 멋대로 떠들어요. 자기 멋대로.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습니다. 연방제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특별히 이번에 조국이가 정치 모금을 했는데 한 주일 만에 200억을 모았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전부 쇼하는 겁니다.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것이 문재인으로부터 나왔다고 난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할 만한 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이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드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할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고발한 것 때문에 나를 다시 깜빵에 넣으려면 넣어보세요. 내 100번이라도 깜빵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니 한 주일 만에 200억을 모금해요? 이게 작전 세력이 안 붙으면 200억 모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이가 조국이가 세운 비례대표 정당의 제1정책이 뭔지 압니까? 방송실 그거 알면 좀 띄워주세요. 뭐라고 했냐? 뭐 입학제도 공정성. 아이고 내 정확한 단어는 아닌데 그거 한번 아시면. 파란 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이게 작전 세력이 안 붙으면 자 일단 소개부터 하고 네. 장경동 목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당 대표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도 고생 안 합니다. 네. 나한테 잘못 걸려들었죠. 아이 무슨 말씀? 아니 나한테 네. 잘못 걸려들고 원망하면 안 돼요. 조용기 김종원한테 잘못 걸렸던 거예요. 저는 원망 안 합니다. 네. 자 황준호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은 여기 안 나오려고 자꾸 그러셔서 이걸 군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작전통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한번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저는 공인 회계사이고요. 예. 현재 시민단체는 그 자유시장경제 포럼 대표인데 이제 좀 전문성 부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자유시장경제연구원으로 지금 전환을 꾀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연구원 대표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떴습니다.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조국의 정책입니다. 대학 입시 기회 균등. 네. 이게 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말이 네. 그 조국 대표님 자녀가 대학을 가는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게 균등하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까 저게? 다시 지금 그 딸이 네. 그 의사 공부를 했잖아요. 네. 이게 다 불법으로 드러냈잖아요. 네.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거꾸로 뭐라 그러냐.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 기회균등 정확한 단어네. 나는 다른 건 내건 조국 혁신당. 네. 참 좌파 애들은 보면요 뻔뻔해. 얼굴 색깔도 안 바꾸고 이런 걸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 목사님. 네.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낄 때 뭘 느끼냐면요.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사과하고 뭐 고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잘못된 자체가 옳은데 나를 잘못했다고 하니 내 옳은 걸 내가 어떻게든지 증명하겠다. 꼭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네. 황교안 장군님. 네. 아니 공산주의는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리가 된다. 공산주의 전법 아닙니까? 예, 조국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가지고 왜 계속 거듭할까요? 이제, 보면은, 저는 벌써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든 어떻든 간에 제일 필요한 게 네. 자기 말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예,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은 가볍기 때문에 둘째는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염치입니다. 예. 참 특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 염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 정말 병역기 피자가 국회의원들 중에 엄청나게 많고, 예. 그다음에 형사처벌자가 전과자가 쉽게 얘기하면 거의 반입니다. 예. 거기에는 아주 입에 내놓기도 힘든 그런 아주 범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조국이가 고등법원에까지 실형받았죠. 네. 2년 실형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당 만들면 돼요. 이제 대법원 판결 놔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네. 이게 우리나라가 전부 기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네. 아니 지금 초범이라도 네. 판사들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법정 구속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면은, 네. 이거는 대법원은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거의 이거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법정 구속시키는 게 당연하지. 네. 내놓으니까 지금 자기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지만은 정치적으로 벗어나겠다 해서 이런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조국이가 이런 짓 하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돈을 200억을 쐈어요. 이 200억의 정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도대체가? 저는 합리적 의심으로, 개딸들, 종북주의자, 주사파, 이러한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200억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 실태라고요. 그러면 조국이 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과연 여기다가 20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소비에트 연방에
형민법에 관한 연구 전개. 네. 아니 이것은요. 나는 조국에 대해서 내가 재판받을 때 조국의 논문을 제출했어요. 사실은. 왜? 날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 나를 무죄 때렸습니다. 아니 조국 논문 빨리 왜 안 떠요? 방송실. 위로 띄워봐요. 위로 띄워봐. 이것이 자기가 뭐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뭐 형민법 이론에 관한 뭐 형성과 전개를 하든지 말든지 연구를 하든지 말든지 지 자유지요. 사상은 자유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한국교회란이 나와 있어요. 교회는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장 목사님. 이야, 네. 세상에.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특별히 성직자나 교인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아니 솔직히 지금 러시아가 저게 법입니까 진짜. 법을 하면 민주주의 법을 연구를 해야지. 아 진짜 안 신기합니까? 그래도 지지하는 분은 뭡니까 또 세상에. 예. 지금 그 푸틴이 예. 종신제도로 어제 그저께 굳혔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이가 나도 거기 가서 대통령 한번 해야 돼. 연구를 하니까. 근데 내가 좀 마음속으로요. 지금 이분들은 그 사람이 부럽지 않을까 난 또 그런 생각도 아니요. 드네요. 심지어요. 미국의 트럼프도 김정은이가 부럽다 그래요. 김정은이가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망은 우리 너아라 TV, 그 다음에 5대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펜앤마이크, 황장수 TV,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들이 내가 요청한다고 내 뜻대로 방송해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너아라 TV에 실시간 시청자가 1000만이 넘어가야 돼요. 이래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자, 김종대, 위로 다시 띄워봐요. 김종대, 남기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해? 아직 10만 명도 못 넘었어, 실시간. 아니, 어제 월드컵 태국하고 하는 예선전. 거는 그거는 시청률 더럽게 높아요. 도대체가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은 넘어간다는데 말이야. 어제 월드컵 봤어요? 못 봤죠. 이야, 그 축구 좋아하시는 이 광팬이 시간이 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요 꼬박 다 봤어요. 이거 그러셨어요? 네. 손흥민가 한 골 넣었어. 이야, 3대0으로 이겼어요. 그것도 이강인이가 또 패스해가지고. 패스해가지고. 그동안에 둘이 싸웠잖아. 그렇죠. 좀 사이가. 이강인이가 버릇없이 놀아가지고, 손흥민이 근데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럼요. 인격도 훌륭해요. 그 사람은 불러서 목사 안수를 시켜야겠어. 나중에 이제 축구 끝나면. 목사보다가 성품이 더 좋아. 근데 다 안았잖아요. 맞았어요. 동생들을. 맞았어요. 근데 어제 볼 넣는 과정도 보니까, 이강인이가 없었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 이강인이가 다 패스를 해서 발끝에다 다 올려주니까, 손흥민이가 톡 쳐놨다. 이 볼 3개 다, 다 이강인의 발을 거쳐서 이루어졌거든.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강인이가 형아들한테 대든 죄를 나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어제부로. 그래서 또 본인도 굉장히 사과한다고 또 발표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놈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겼는데 내가 그걸 보고 기도 안 해도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야. 막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갔는데 자 4,90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김종대 도대체 뭐 하냐고.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사태를 우리 여기에 있는 대국본 더하기 자유마을 3,518명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12명 임원들 모르고 있는 거야. 실행위원장 253명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싸우면 못 이긴다고.
아니 만약에 여기에 실행위원장들 그다음에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 여러분한테 안병이 왔다. 안병이 왔는데 이거 시청률 1,000만 명 만들면 내가 고쳐준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안 하냐고. 내가 날 보고 잔소리한다 그러지 마요. 나는 하루에 밤잠을 3시간밖에 못 자요. 내가 그래서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전국을 돌면서 계속 이걸 나라 살리게 하니까 세상에 내 얼굴이 빨가가지고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내 얼굴 색깔을 보고 빨리 좀 와서 피검사하자 그래서 했어요. 지난주에 했더니요 목사님 죽으려고 환장했습니다. 아이고. 간 수치가 이거는 바로 생명이 위태로운 수치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도 나는 병원에 못 와. 4월 10일까지는. 죽으면 그만이지.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지. 이런 각오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나 같은 각오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1,000만 명 실시간이 왜 안 되냐 말이야. 왜? 정신 상태가 틀려먹은 거예요. 정신 상태가 말이야. 응? 빨리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다시 해요. 아니 정광훈 목사 죽는 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이 빨리 연락해서 실시간 1,000만 명이 선거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고 기반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종신연금제도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들을 100만 원씩 주겠다는데 이걸 빨리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그러니까 모든 것은 키워드가 있어요. 1,000만 조직입니다. 빨리 손가락 가지고 작동을 해서 연락해서 오늘은 10만 명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지금 뭐 실시간이 5,228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아까 나온 주제들을 하나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자, 대기업 해체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인식을 하는지 못하는지 언뜻 들을 때는 대기업의 지들 부자 몇 명만 그냥 부자들만 이거 잘 살면 되냐. 그러니까 해체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해야지. 그런 의도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해체해서 나눠주면 우선은 좀 좋겠죠. 그 다음은 뭐 먹고 살죠? 대기업이 다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뭘 먹고 사냐고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말을 낳는 오리가 있어요. 매일 하루씩 그 말을 낳는 거예요. 하루마다 그 말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 닭을 잡으면 그냥 그 말이 무지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잡았더니 없어요. 몇 개. 조금만씩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알을 못 낳는 거예요. 이런 원리처럼 여러분 대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살고 나라가 잘 가는데 그 부자 꼴배기 싫다고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 해체하면은 안 됩니다. 대기업 때문에 같이 잘 살아가는 그것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절대 대기업 해체 말도 나오면 안 되고요. 대기업과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되고. 자, 오늘 이제 나오신 저 주제부터 충분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 죽으면 밑에 하청회사가 다 죽고. 그러면 다 죽죠. 그럼 전 국민이 다 죽는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내가 조남을 잊어먹어가지고. 최환열입니다. 최환열. 자, 이 대표님은 왜 모시고 왔느냐.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있죠. 예, 국민연금하고요. 네. 기관 사모펀드. 예, 그렇게. 자, 일단 국민연금은 왜 생겼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요. 요것은 노후 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여유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하거나 기업 소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배하고 지침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쳐서. 그거 누구 정부 때 만든 겁니까? 문재인. 문재인 정부 때. 아니, 그 전에.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이게 박정희 때부터 말한 겁니까? 김종필 총리가? 예.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그 제도가 생긴 원래 뜻은 젊었을 때 이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때 돈이 있을 때 국민연금에 다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얼마 정도 냅니까?
국민연금에다가 국민들이 급여의 9%. 9%. 예. 9%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타는 사람은 18만 원. 9만 원. 예, 18만 원. 아, 18만 원. 예. 오케이. 사업주가 절반, 그 본인이 절반. 아, 그것도 그러면 간식. 장군님, 장군님 국민연금 내요? 냈어요? 아니, 저희들은 월급에서 뗐지. 그때. 저희들은 국민연금이라 그러지 않고 군인연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급 장교 때부터 그 군인공제가 이제 그걸 하는 건데 그러면 공업에서 다 뗍니다. 군인공제하고 예. 군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치, 이쪽에서 이제 받으니까.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연금 제도가 군인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교원연금 네. 이것이 이제 그 국민연금 다음에 일어나는 연금들인데 저는 그 최강 장관님이 국민연금 이사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최강 장관님 통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질문할 능력도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이 얼마가 됩니까?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예, 900조였는데요. 이번에 해외에서 좀 이게 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1000조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자세한지는 모르지만은 첫째, 국민연금이 그 돈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죠. 예, 예. 주식 투자해서 벌어가지고 국민들의 노후를 나중에 65살이죠. 65살. 62세? 62세. 네, 62세 별로 이제 돈을 주는데, 저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교회 장로님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다. 나는 감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이가 내가 많아지면 교회에서 책임 안 지려고. 야가 빠져가지고 국민연금에 집사람도 가입하고 내 것도 가입했어요. 그래서 돈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나? 한 32만 원 나오나요? 그게 다 달라요. 액수 따라 달라요. 더 나와요. 더 나와요? 예, 예. 근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100에서 150만 원 사이.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나오는 거.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받는 사람들이 네. 제가 알기로도 30몇만 원. 32만 원. 예. 근데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루는 한금액 낸 사람들. 그건 무지하게 많이 내.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날 꼬셔요. 뭐냐면 당신은 일찍 죽을지 모르니까 이거 나오는 거 자기한테 나온 걸 둘이를 합해서 자기 통장으로 다 넣어 주도록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럼 가져. 그래서 사인해서.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 냄새도 못 맡아. 지금 이 돈 나오는 거 두 개 합치면 한 60만 원 나올 거야. 이게 전부 집사람이 다 가지는데 여러분들 절대 마누라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 이런데 그 다음에 첫째는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것을 왜 그러냐. 그 돈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이자도 안 되니까 이것을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채권 투자하고 채권 투자. 예. 경제가 성장하는 요즘은 인도가 굉장히 예. 뜨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런 데다가 이 돈을 빌려줘서 예. 돈을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얻는 이익이 7%면 7% 얻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예. 7% 안 나와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대단한데.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능동적인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대기업을 해체하는 쪽으로 갔다 이 말이야. 이 돈 가지고.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대한항공이잖아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국민연금을 쓰는 돈이 삼성 같으면 얼마나 씁니까? 삼성이 시가총액이 한 500조 되거든요. 500조. 거기에 한 10% 가지고 있습니다. 10%. 지금. 50조. 그러면 예. 실제 이재용의 주식은 얼마입니까? 21.2%니까요. 21조 중에 절반을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에다가. 그렇죠. 예. 포철은 얼마입니까? 포철도 한 10% 정도. 거의 비슷하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에 국민연금이 약 10조 가까이의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10%. 제가 10%. 제가 잘 알죠. 예, 예. 일반 목사님들보다 내가 잘 알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거의 대기업들이 10조 가까이의 돈을 국민연금한테 빌려 쓴단 말이야. 쓰는데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네.
회사마다 이제 자본금이 다르니까요. 그렇지. 그냥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런데 상장사의 경우에 이 잘 나가는 모든 상장사들은 거의 이 최대주주 지분이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 다 그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1위에서 172위까지요. 2대주주입니다. 2대주주. 자, 시청자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밤잠 못 잡니다.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루어진 일은 두 번째로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기업을 국제 자금이 사냥하러 들어온단 말이야. 대기업을 삼성전자를 뺏으려고 삼성전자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22조 21.2%만 딱 공격해버리면 삼성전자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외 자본한테.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도요, 삼성전자가 현재 21.2% 이재용 씨 지분이요. 네. 여기에서, 국민연금이 10%, 그리고 블랙락 펀드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해외 자본이 먹으려고 들어올 때, 삼성뿐이 아니라 현대도 그렇고 다 대기업을 먹으려고 들어올 때, 실제로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맞아. 해외에 있는 자본이. 오케이, 있죠. 있죠. 그래서 경영권을 지들이 가지려고 할 때, 그래서 박정희가 천재고, 이게 왜 천재냐면, 이것을 불확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두 번째 기능은 뭐냐. 모아서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의 알토란 같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그 사명을 하고 있는 게 맞죠. 맞는데 문재인 때 들어와서 이제 뭔 일을 했는지 이제 본론입니다. 문재인 때 들어와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자, 많은 이제 어려운 주제를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너무 단순하게 질문을 좀 하셨는데. 그렇지.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4대 기업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은요. 좀 어려우면 바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한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출로. 그러니까 2019년도 데이터로 봤을 때, 그때 GDP가 1919조였거든요. 이때, 이 4대 기업의 매출이 한 17%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또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파생 효과 혹은 낙수 효과라고 그래요. 이게 한 20%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총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37%입니다. 자, 우리나라 총 GDP가 몇 조입니까? 1919조인데 지금 한 2000조 좀 넘었습니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허약한 국가네. 중국은 어마어마하겠죠. 10배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걸 보니까 나도 벌써 어려워요.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우니까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즘 국민의 눈높이 국민을 하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문재인이가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그랬죠. 해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국민연금을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국민연금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례가 있어요. 그 63빌딩 있죠. 맞아. 최순영 회장님이 왜 대한생명과 63빌딩이 한국의 최고의 높은 빌딩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뺏긴 거거든요. 정부한테. 거기다가 최순영 장로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는데 어느 날 대한생명이 잘 돌아가고 있고 돈이 4조 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어느 날 김대중 때 오더니 여기에 가입한 그 대한생명에 가입한 고객이 좀 불안해하니까 돈을 다시 3조를 돈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빌려준다 하는 것을
가져 있으라 그래서 아니 우리는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걸 왜 가져갔더니 아니 고객들 안심을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그냥 금고에다 넣어놨어요. 쓴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돈도 아니야 수표도 아니야. 그냥 고객의 안심을 위하여. 그래놓고 몇 달 후에 정부가 그때 IMF 와서 부도날 때 뭡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거, 뭐지? 지원자금? 지원자금. 예, 구조조정자금. 그것을 받으라고, 강제로. 예. 그걸 왜 받냐고, 난 돈이 있는데. 그랬더니 강제 집행을 했어. 집행해가지고 결국 대한생명이 다 뺏긴 거예요. 뺏겼고, 론스타 사건 잘 아시죠?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외환은행 사건 잘 아시죠? 예. 이걸 해가지고, 거대한 이 비자금을 김대중이가 만드는 거예요. 예. 만들어서 이 돈을 해외에다 빼돌렸다고요. 예. 빼돌렸는데 그 돈의 일부가 11조가 뉴욕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표가 지금 여기 떠 있습니다. 수표가 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정치인들 다 도둑놈이야. 저게 1조 4천억 아닙니까, 목사님? 11조에. 내가 듣기로 뭐 서부, 동부 다 합하면 1조 4천억으로 제가 알고. 11조라고 그래서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이것을 뉴욕에 있는 김남수 목사님 교회 은행 다니는 그 과장 집사님이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한테 보고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이 CIA에다 고발하라. 그 CIA한테 제보를 했더니 미국의 CIA가 한국 국정원한테 수사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하니까 세상에 수사하는 사람들을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고 깜빵에다 집어넣은 거야. 문재인 때. 깜빵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깜빵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하는데 이 수표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김홍걸인가 김홍걸. 김홍걸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불러서 재판부가 물었어요. 증인, 이것이 증인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가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 그랬어. 그런데도 왜 수사를 안 하냐는 거지. 그리고 수사했던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비자금을 그럼 언론에서는 왜 보도 안 하냐? 언론에서는 이게 월간조선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내가 최초로 제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작용화돼 있고 거의 친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쪽의 허물은 절대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YTN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시죠? 안 봤어요? 봤습니다. 보셨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을 죽이려고 날리고 그것도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파애들이 틀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대한생명이 제일 먼저 당한 것이고 이 앞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럼 왜 최순영 장로님이 왜 뺏겼느냐 다. 자, 선거할 때 옛날에 이해창이가 선거를 했잖아요. 그렇지. 이해창 선거하고 그때 또 누구하고 선거했어요? 노무현하고 선거했나? 선거를 할 때 정치 자금을 대한생명이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생명하고 대한항공 있죠. 여기서는 저쪽 편에는 정치 자금 한 푼도 안 준 거야.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다 이해창한테만 준 거야. 이해창한테 주니까 이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한항공을 타겟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생명 날라갔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잘못 보이면 기업도 날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야.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때 일어난 일. 자, 중국에 어마어마한 펀드가 들어왔죠. 중국에서. 전문가모니까 잘 아시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 시청자들이 이해를 해요. 전문용어로 말하면 못 따라들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일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라고 있죠. 과거에는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설명하면 했어요.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네. 우리나라 헌법 126조에 보면은, 국가는 사형기업의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으며. 자, 그 헌법 찾아주세요. 126조. 126조. 아, 예, 예. 여기 나왔네요. 올려주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위로 올렸어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저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본문입니다. 원리에 이거. 저게 우리나라에서 저 헌법이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네. 저게 자유시장경제 본문이에요. 근데 이걸 문재인은 어떻게 저기 보세요. 저기에서요. 아, 이걸 바꿔버렸습니까? 아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국유라는 것은 국유 공유는요. 주식을 소유하면은 소유가 발생하죠. 공유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공유는 공기업의 소유를 말하는 거고요. 일단 소유 행위가 2대 주주로서의 소유 행위가 일단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저게 의결권 행사 얘기입니다.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 의결권 행사를 해서 이사를 선임해요. 그래서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연금 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그 위에 있습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저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바꾸고. 그런데 법률에 네. 이게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국가재정법 64조 한번 띄워보세요. 국가재정법 64조. 64조. 참 헌법이 복잡해. 저 부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헌법소원을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가재정법 64조에는 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기금은. 그런데 저기에 대한 국가재정법 64조. 네. 국가재정법, 이거 저것은 다른 법인데. 네. 거기 보면은요.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64조. 거기에 보면은 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예. 그러면 저거하고 아까 헌법하고 충돌이 되죠. 그렇죠. 저기에 보면은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걸 꼬아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78조를 한번 봐보세요. 국가재정법 78조. 여기에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금은 국가재정법 64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별도로 국민연금법을 만들어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78조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예요. 그러니까 64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저걸 따라가요. 그래서 국민연금법 102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연금법 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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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조 나왔네. 자, 보면은요. 102조.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 운용에 연관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나가고 국민연금법. 여기 나왔네. 제1장 총칙. 102조 보세요. 저기 보면은요. 저 2항 보시면은요. 네. 저기 보면은 저기 복잡하게 돼 있지만 네.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저 법조항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예. 나중에 이제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이거 뿌리 뽑히려면 몇 번 해야 되겠어요? 10번 해야 됩니다. 10번. 좋아요. 그래. 꼭 좀 10번을 계속 진행할 테니까 이 세칙과 법률과 헌법을 문재인이가 고치지 않고 적용을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했습니다. 적용을. 저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라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 있는 그 규칙이에요. 여기에 의결권 행사를 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새로 고쳐 넣었어요?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었어요? 예. 장하성 박능우 작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실제 실무자가 누굽니까? 저는 이제 박능우인데, 예, 당시에 이제 그 장하성 씨가 정책실장 했기 때문에 장하성 박능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김경수 아시죠? 김경수 알지? 예. 그 김경수가 그 이제 왜 댓글 조작했냐?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뭐 이루려고 했다. 민중민주주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했을 때 이건 이제 다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얘기했습니다. 저걸 하면 안 되는 건데 저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자투표를 얘기했습니다. 전자투표는 뭐냐면은요, 중국 펀드에 대해서 이걸 여는 거예요. 네, 이걸 다 했어요,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자투표 부분도 이제 이건 맨 마지막 시간이나 한번 다룰 텐데요. 아마 중국 펀드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그렇다고 치고. 예. 펀드란 말이 뭔 말입니까? 펀드란 말이. 그, 국민연금이 이제 총 한 1,000조 된다면은요. 1,000조가 된다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게 한 20% 됩니다. 20%. 한 200조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10%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게끔 이 자본시장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도 1대 주주는 못 되고 2대 주주가 됩니다. 나머지를 누군가가 뭔가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이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네. 사모펀드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말이 그런데 뭐 한마디만 더요. 한 가지만 더. 사모펀드에는 일반 사모펀드하고 기관 사모펀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나온 모든 사모펀드들은 일반 사모펀드입니다. 개인들한테 한 사모펀드. 그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건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사모펀드가 있어요. 네. 기관은 뭐냐면요, 국민연금, 산업은행, 공제기금, 금융기관 이런 데서 만드는 펀드예요. 이게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거의 공공자금이에요. 그럼 사모펀드의 총 자금은 몇 조나 돼요? 한 130조 됩니다. 130조. 130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70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한 67% 차지하는데요. 네.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이 국가 산업진흥용 자금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묶어놨어요. 이것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든가 아니면 구조조정 목적으로 회사 어려울 때 들어가는 자금이 있어요. 혹시 사모펀드란 말에 풀네임은 사모펀드가 뭐 줄인 용어 같은데. 줄인 용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근데 예. 그 뭔 뜻인가? 사모하다 그러면 뭐 사랑을 사모하다 그런 냄새가 나는데. 사적으로 모집한. 사적으로 모집한. 예, 사모 펀드. 49인 이하. 49인 이하. 예. 49인 초과하면 공모펀드. 그러면 사모펀드는 몇 개나 있어요? 이제 기관 사모펀드가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그 당시 한 320개 있었는데 지금은 한 7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50개 정도 이게 큰 손입니다. 이 50개 정도가 이제 큰 손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좀 처제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중에서 31개사가 1조 원 이상씩을 위탁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있느냐? 연금이나 산업은행이나 공제기금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산업진흥용으로 쓰라고 묶어놨어요, 법률로. 그런데 김상조가 이걸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제는 상장사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회사들이 M&A가 억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기관 사모펀드. 제가 여기 대해서 조금 아는 이유는 우리 사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딸 전한나 신랑인데 사이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이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제1번이 증권투자회사에 스카우트해야 하는 건데 돈 잘 벌어요. 1년에 한 4억 이상을 벌어. 4억 이상을 버는데 고객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지가 증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남는 이익 중에서 고객한테 내가 수고했으니 좀 주세요. 그래서 얻어먹는 것이 1년에 4억이 넘어. 그래서 아주 잘한다고 봐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조금 아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만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그 인사를 오는데 오면 항상 물어봐요. 지금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냐? 코스피 그 다음에 나스닥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장모선한테 물어볼게요. 그 나스닥이 뭔 말인지 알아요? 나스닥?
모르죠? 네. 천하의 창경 모습.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강의해 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모펀드하고 국민연금 두 개의 축을 딱 잡으면 대한민국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정돈을 하니까 쉽잖아요. 국민연금하고 한 손에 정부가 그 다음에 사모펀드 두 개를 딱 잡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기업이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적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가 이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법률적으로는 현재 연금 사회주의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연금 사회주의. 예, 이건 저한테 소송을 걸어와도 돼요. 소송을 걸어와도 된다. 예. 근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걸 잘 알게 됐을까? 그쪽 문재인 정부가 전문이니까. 사기치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목사님 네. 그 10월 3일 날 처음 이제 알았어요. 그때 제가 뭐 한 6개월 동안 저도 뭐 그 밤잠 못 자고 네.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전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정리하고. 세상에 그 중에서 이 사진이거든요. 미라 몰랐어요. 이게 2019년 10월 3일 날 모인 집회인데 이와 같은 집회를 이번 토요일 날 다시 하려고 그래요. 왜? 또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 일어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집회할 때 그때 오셨어요? 맞죠. 저 때 이제. 그때 뭔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 그때 얘기한 7, 8개 있어요. 맞아. 제가 해가지고요. 책으로 썼어요. 어제 제가 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조사 다 했어요. 감사하네, 세상에. 조사 다 했어요. 조사 다 했어. 제가 책으로 드릴게요. 이야. 그건 책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원래 직업이 뭐였었어요? 지금 회계사죠. 회계사.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소련 경제, 러시아 경제사, 중국 경제사, 이런 걸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산화 과정을 강의를 하는데, 이 푸틴이요. 지금 현재 러시아 헌법이 자유시장경제 헌법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고르바초프하고 옐친이 14년 동안 그 국민투표까지 다 해가지고 헌법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제 푸틴이 이제 올라갔죠. 네. 푸틴이 1기 마치고 2기째 딱 들어가면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러시아에는 그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트 이 두 개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에요. 이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의 4대 기업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구나. 이 두 개 회사를 아마 이건 이제 펀드 같아요. 말하자면 거기서는 이제 그 기름 하면서 이제 펀드가 조성이 되는데 이 펀드로 이 두 개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M&A를 했어요. 하나는 51%, 하나는 67% 네. 해가지고 이 두 개 회사를 먼저 국유화시킨 다음에 이 두 개 회사를 대기업이잖아요. 네. 나머지 하청사 할 것 없이 다 대기업을 M&A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업 전체를 국유화하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야. 이때 국민들은 올리가로 숙청하는 줄 알았어요. 재벌 숙청하는 줄 알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3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대기업이 다 국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흉내내는 놈이 그게 장하성입니다. 장하성. 예, 저는 장하성이가 이 한국자본주의 책에다가 러시아 소개하고 중국 소개하고 아주 장려합니다. 그게 국가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책에 이게 기획서입니다. 이거 그대로 문재인 정권 때 했습니다. 결국은 최후 목적지는 뭐냐? 4대 기업 국유화입니다. 결국은 4대 기업 국유화를 통하여 사회주의로 가자 이 말. 그럼요. 이야. 국민들은 몰라요. 몰라. 목사님 보세요.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이재용 씨가 21% 가지고 있어요. 네. 국민연금이 10%예요. 블랙락 펀드가 5%예요. 나머지 6%만 채워지면은요. 이제는 이재용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경영권을 이재용한테 공동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하고 연금하고 이재용하고 셋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 7%만 날아가면 현재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재용은 해체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러니까 지금 삼성의 자본이 미국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반도체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텍사스로 공장이 이동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뭐 SK도 그렇고 또 현대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본사와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베네수엘라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베네수엘라로 가자고 하는 거 맞습니까? 일단 장하성의 그 정책은 장하성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책을 보면은요, 네. 이념이 우선인 것 같아요. 소득주도 경제 성장은 뭔 말입니까? 그것도 네.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예. 오늘은 제목만 다루고 네, 그래도 간단히 얘기할게요. 네, 그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근로자 서민의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실제 발전을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소득을 얘기해요. 하나는 근로소득 늘리자 네. 해가지고 그때 뭐 2년 사이에 뭐 한 29%인지 39%인지 추정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배당입니다. 소액주주 배당. 장하성이가 요거 가지고 지금 꼼수를 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번에도 삼성물산 배당 지금 압력 들어갔죠? 배당을 시켜가지고 2년금을 다 후전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증자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너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하성 문재인이가요, 그 전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이 배당까지는 참여 못하게 돼 있었어요. 배당 정책에 대해서. 네. 문재인이가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국가가 기업들 배당하는 데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 자본주의 있는 책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이게 기업 해체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이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하나는 소득 급여이고 또 하나는 배당인데 이 배당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기업들을 다 배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추가가 정부가 일단은 국민들에게 주머니에다 돈을 채워주면 그 돈이 채워지는 이 돈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 아니 나는 경제에 아주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 근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머니를 채워주면 그 돈을 가지고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 아 그게 참 우습죠, 목사님. 이 네. 책에요,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그 문재인 있을 때 그때 한 540조 가량이 늘어났는데 그 국채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이 집값이 40%가 올랐습니다. 통화량이 예. 그래서 그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나라 이 부동산이 전부 다 40% 정도 올라갔어요. 여기에 제가 다 분석해놨습니다. 숫자 가지고. 이것을 완성하려고 나타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바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됐을 거고요. 그렇지. 통과됐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일단에는 3자 운영 체제가 돼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좀 한번 다른 사람, 회장 한번 하지 하면서 국가가 사람 한 명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는 유상증자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용은 영영 아웃이 됩니다. 못 돌아와요. 결과적으로 못 돌아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돼버리겠네. 그 1차 첫 번째가 삼성전자고요. 네.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인데요. 삼성 전자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 공격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사단이 나는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순환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출자인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을 15%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금이 10% 있죠? 나중엔 5% 이상만
아까 얘기한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습득을 해주면은 이것도 이제 날아가는 거죠. 자, 문재인 사실 정부 때는 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그때 풀린 돈 때문에 문재인은 좋은 대통령으로 아직도 40% 이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돈을 줬다 이거지. 네? 이게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문재인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5년 동안 이루어 놨던 것을 1년 만에 윤석열이가 다 무너뜨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쳤죠. 미쳤어. 네. 미쳤죠. 기가 막혀. 그 문재인이가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인플레가 집값이 이제 한 40% 올랐는데요. 이게 점차 모든 물가에 다 반영이 돼요. 집값이 우선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거로 반영이 돼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물가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말도 맞지만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도 맞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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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문재인도 지나간 사람이고 현재는 이재명이란 말이야. 이재명이가 어제 그저께 뭐라 그랬느냐. 17조의 돈을 풀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다 주겠다. 이거는 문재인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참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네. 한미동맹, 네. 두 번째가 연방제, 그렇지. 세 번째가 재벌 해체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여기에서 재벌 해체는 4대 기업 국유화를 말해요. 1차적으로. 이것은 4대 기업은 어디 말합니까? 삼성, 삼성, 현대, SK, 현대, LG 이렇게 LG. 되죠. 그렇구나. 여기가 국유화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나라 생산수단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17%인데 낙수 효과를 고려하면 37%예요. 37%의 생산수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공산주의예요. 재벌 해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산주의란 뜻이에요. 사회주의란 뜻이에요. 이걸 버젓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법규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완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를 넣었고 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국가재정법 64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장원성 박농우 고발했습니다. 감사원 왜냐면은요 다음 시간 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장원성 씨가 한국자본주의 책에다가 이걸 다 써놨어요. 아하. 써놓고 그대로 그 말을 김영수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놓고 문재인이 있을 때 정책시장 가가지고 요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장하성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장하성 책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 뭐냐? 민중민주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거기. 그러니까 저는 한국자본주의 그 책도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우리 목사님께서 꼭 좀 그 법률 전문가를 좀 붙여주셔가지고 네. 이 윤석열 있을 때 충분히 법적 투쟁을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알면은 정말 깜짝 놀랄 얘기예요. 법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돼 있다. 이미 이렇게 벌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지. 법규적으로는 이미 돼 있고요. 이걸 실행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좌파로 바뀌면 실행을 하죠. 아니 국회에서 헌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는 법률이 있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만드는 법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엔 밑에 시행세칙이 있죠. 거기다가 지방정부가 시행세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악용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갈 것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현재 상태.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에는 그 헌법 가지고 여기 국가재정법 64조 네. 투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그 전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의역권 행사를 일반화시켜 버렸는데 이거 행정소송 해야 되고 그러고 국민연금에서 모든 회사들에게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이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카하. 헌법을 위배하게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이야. 요걸 제가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대통령실에다가 그렇게 이제 문서를 일단 띄웠어요. 이 시행령은 빨리 원상복귀를 시켜라. 어떻게 국가가 사형기업에 대해서 이사를 파견하고 배당 정책에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 이건 헌법의 위배다. 저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아시는 분이 혼자만 아닌 건 아닐 거 아니요.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래 조금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러면 연대 해설에도 같이 이게 아니라고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 정경련을 찾아갔고 상장사 협의회를 찾아갔고 예. 저만 보면 도망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온 어, 거예요. 왜 복잡하다고 좌파애들이 힘들다고? 겁나서. 겁나서.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세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력도 다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죠?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적 거울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홍콩이 전에 홍콩과 지금 홍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홍콩 막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다 그렇죠? 홍콩, 아니, 진짜 홍콩이 얼마나 아니, 좋으면. 돈이 예. 대만으로 하고 캐나다로 다 도망갔어요. 아니, 홍콩이 얼마나 좋으면요. 아무 관계도 없는 부부가 뿅 갈 때 어디 간다고 그래요? 홍콩 간다. 홍콩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홍콩이 좋았던 곳인데 저렇게 무너져 가고. 베네수엘라 보세요. 아르헨티나 보세요. 다 무너져가는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 국민이 못 깨달으면 안 되지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괜찮을 거라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경제를 전문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 삼성이 꺾어지면은요. 예. 현재 반도체가 그렇지. 유일하게 우리나라 살리고 있어요. 그렇지. 삼성이 꺾어지면 나라가 끝나요. 정말로 끝납니다. 진짜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허리가 무너지는 거, 허리가. 예. 예. 정말입니다.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삼성을 해체하자, 아니, 우리 이재용 회장이 한번 와가지고, 자기 속사정도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 예. 아니, 어차피 뭘 벌벌 떨어, 이제. 아니, 이재용을 감옥에다 왜 가뒀어요? 실제. 참 그것도 이런 일환이죠. 똑같죠? 예, 이 일환이죠. 이재용을 감옥에 가둬야 삼성을 국유화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거죠. 그럼요. 문재인이가 그런 얘기를 해외에 가서 어디에서 했어요. 삼성 정도는 국가가 운영을 해서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려야지. 이런 황당한 얘기. 아니, 지금 잘 살리고 있잖아. 지금 삼성이 저렇게 잘 돼. 그런데 솔직하게 삼성이 하니까 저렇게 같이 국가가 했으면 저렇게 갔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국가가 하면은요. 그럼요. 이걸 의사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빼먹기만 하지, 진짜. 예.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갇혀 이제 지금은 회장이죠, 이제. 회장이 갇혀 있을 때 제가 변호사님을 통하여 면회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나는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왜 왔냐? 정가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이렇게 썼어요. 편지를. 삼성이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인데 왜 그때는 부회장 회장님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것은 삼성을 지지하는 세력을 못 키웠기 때문에 법리 논쟁 때문에 갇힌 게 아닙니다. 삼성이 다 잘했는데 실수 하나가 뭐냐? 삼성을 응원하는 시민단체 강력한 없어. 이것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기를 이제 광화문에서 삼성을 지켜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했더니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했어요. 예. 동의했는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연락도 안 해 또 나한테. 네? 좌파 애들이 겁나는 거예요 또. 삼성 잡을 때 네. 김경률 회계사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많은 역할이 아니라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했죠. 예,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에서 김경률도 회계사 아닙니까? 거의 우리 대표님하고 이 회계사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아니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황 장군님 둘째 아들이 회계사예요. 미국 LA에서 LA에서 회계사인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종인은 회계사들은 바삭하게 안단 말이에요. 흐름을 아는데,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사실은 피동적으로 피하려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SK, 현대, LG 이 자본이 급속도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냐 이게 도대체가 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냐 이거야. 일자리가 다 그곳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네. 거기다 또 트럼프가 협박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 문재인을 만나러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을 먼저 만났어.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거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순서를 만나야지. 트럼프가 하얏트로 우리나라 삼성, 재벌들을, LG 다 불러가지고 최태원까지 다 불러가지고 뭔 말을 했겠습니까? 한국은 희망이 없으니 미국 와서 사업하세요. 투자해라. 네. 진짜 많이 투자했잖아. 아니 다 빠졌어. 그렇지. 아니 다 막 몇십 조씩 했잖아요, 막.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다 돼서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주제로 계속 할 테니까 사실은 청와대 이 분야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셔서 이걸 진행하면 더 쉽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부분은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수도 있고. 예. 비서관으로 들어가면. 저는 금융위원회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더 커요. 언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아직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할 때는 아니고. 예, 아닙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네. 이제 오늘은 1차 방송으로 네. 이 정도로 이제 정돈하기로 하고 마지막 또 한번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정신이 번쩍 나고 머리가 번쩍 설 수 있도록 말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연방제 재벌 해체 여기에서 이 재벌 해체 부분은 이미 법규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지금 부지런히 투쟁해야 됩니다. 이건 헌법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은 국민이 또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 민주당은 사회주의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혁명을 저는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장하성, 박능호, 김상조에 대해서 감사 청구 할 때 혁명을 했다고 저는 거기다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다 잡아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재벌 해체, 이 연금 사회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더 좀 깊이 좀 하셔가지고 오히려 경제가 더 중요하고요. 맞아. 연방제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법규적으로 다 돼 있고 네. 한순간 잘못되면은 이게 나라가 어긋장이 나버려요. 맞아요, 맞아. 삼성생명법 하나 통과돼가지고 이재용 체제 공동체제 되고 그 다음에는 유상증자 한번 때려버리면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나라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계속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여러분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방송을 늦추지 않고 계속 할 텐데 장경동 목사님. 네. 이게 법을 고쳐가지고 하는 것은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느리니까 쟤들은 완전히 혁명 수준으로 바꾼 거거든. 저 촛불 시위한 거 있죠. 광우병. 그거 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광우병 가지고 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그랬냐. 법으로 하기는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세력을 가지고. 아니지. 이제 일단 법 가기 전에 여론조장부터 하려고 말도 안 되건 되건 상관없어요. 그냥 방향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 뻔히 보이잖아. 이렇게. 예.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요. 자, 촛불 들고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고 참여하신 분들 양심에 제가 누가 걸렸습니까? 위로 광우병에.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예? 자, 저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자,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외쳤는데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진실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람이든 나라든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저런 거짓말도 저렇게 크게 외치는데 왜 거짓을 회복하고 진실은 외치는데 왜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광화문 나와서 우리도 태극기 들고 우리의 진실을 외치는데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황 장군님, 결국은 이걸 총지휘하는 사람은 북한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는 약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지상 목표니까 지휘한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지금 많은 분야에서 그런 지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증명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도 미국 있고 또 저도 미국에 많이 갔고 했으니까 아는데, 미국은 지금도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업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업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참 그 삼성을 비롯해서 특히 대기업들이 좌파들 시민단체, 자기들을 괴롭히는 데는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지켜주는 우파 시민단체, 이런 데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분명 나쁜 줄 아는데도 개인의 어떤 손익 계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결국은 또 우리 국민들이 깨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4월 10일 총선이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언론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장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국민들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저 친구들이 야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국힘당이나 우리 보수 우파가 더 투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장정모. 지금. 아니, 당 대표죠. 그러면 이번 선거할 때 몇 번 찍어야 돼요? 당연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28 청춘? 28 청춘. 더 얘기 필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괜찮아요. 당대표는 괜찮아요. 18, 그다음에 18은 그게. 유튜브에서는요, 어떤 발언해도.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냥 28 청춘 최고 아닙니까?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수입할 것도 없이 자기들 거 다 먹었으니까 지금 광우병 걸려가지고 다 쓰러져 하잖아요. 근데 누가 미국에서 광우병 걸렸습니까? 좀 답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가봤어요.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 커가지고, 저 장이동에서 북악스카이를 타고, 내가 비서 하나 데리고 코리안 호텔에 차 세워놓고, 제일 중앙에 가서 앉아 있어요. 했더니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나와서 개성을 지르는데 나는 죽어요. 내 속에 광우병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몇 년 내로 나는 죽어야 하고 울면서 말하는데 이게 전부 정교조가 만들어낸 거거든. 아니 내가 넘어가겠더라니까 내가. 아니 그러면 그 여자 너 죽었니? 근데 또 보세요. 제 사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태극기에 비하면 저건 내가 볼 때 10분의 1, 50분의 1. 그렇지, 맞아요. 저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맞아요. 보세요. 저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저 일을 해내면,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더 큰 일, 그리고 저 일과 우리 일은 또 다르잖아요, 진짜. 일 자체가. 우리는 민주주의로 가자는 일이고, 저쪽은 공산주의로 가자는 일이고, 국민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촛불 시위하는 거 그거 영상 한번 비춰요. 자 이게 세월호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가 탄핵이 된 거거든요.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촛불 시위 때문에 결국은 이 핵심이 뭐냐면 박근혜가 세월호 사고 일어났는데 롯데호텔에서 대낮에 어떤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 이게 믿어질 말입니까? 아니 그때만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은 동선이
그때만도 아니고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주범은 아니 그 양반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이게 아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이 왜 통하냐? 왜 국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 왜 통하냐? 두 번째 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전 대통령님께 안타까운 게요. 촛불을 저렇게 나올 때 태극기를 조금만 활용했으면요. 맞아요. 탄핵 안 됩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후회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자서전 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님. 맞아. 예. 또 관계된 의원님들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예. 이거 영상 위로 올려주세요. 이거 올려주세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하여 한 촛불 시입니다. 네. 조금 전에는 광우병을 위하여, 그것 다시 바꿔주세요. 광우병을 위하여 한 촛불 집회. 네. 촛불 집회를 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사기친 거예요. 맞았어요. 사기쳐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법을 고쳐가지고는 속도가 늦어. 네. 그러니까 모임을 통하여 네. 엎어버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걸려들어서 오늘 같은 꼴이 났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왜 시작을 또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안 하면 이번에 선거에서 이재명한테 나라를 넘겨주게 생겼어요. 결국은. 그리고 조국이 하는 말 들어봐요. 그 앞으로 3년 동안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말이. 예? 장모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돼.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왜 통하냐고요. 그렇지. 정신 차리세요. 말이 되는 말이 통해야죠. 예. 목사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광우병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커졌습니다. 광우병 처음 거 할 때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거기 다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침 이슬 불렀답니까? 이명박 대통령. 맞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절대 했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끌고 갔어야 됩니다. 무슨 잘못이냐 하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를 거는 것이 지난번에 국가 반역 세력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강단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집회를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하게 되었는데 왜? 결국은 쟤들도 법을 고치는 것보다가 이게 세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더 좋다 해서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고 이것도 박근혜 탄핵 촛불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걸 정면적으로 맞짱을 못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2019년도에 전체 국민들이 다 나오라.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아웃시키자. 엄청나게 모여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이 다시 부활했어, 지금. 부활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무슨 전법이야. 세상 유체이탈은 저리, 거기 가라야. 말을 해도 유체이탈법으로 아니 조금 전에 조국의 정책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입시제도 보세요. 대학 입시 기회 균등. 이야.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보통. 그러니까 국민들을 다시 체면시키려고 그래. 또 자꾸 이것도 계속 여러 번 하면요. 이게 주사파처럼 사실처럼 돼버린단 말이야. 예. 아니 근데 제가 저쪽을 이렇게 보면서 네. 옳고 그렇고 맞고 틀리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 편은 옳은 거예요. 저분들 개념은 맞아. 내가 보니까 실형을 받든 실형을 받으면 판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내가 보면 우리 편은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 편을 잘못했다고는 그놈이 잘못이야. 이렇게 사상과 이념으로 뭉쳐져 있어요. 이게. 저쪽은 사상과 이념으로 뭉쳐진 네. 집단체고 네. 우리 자유우파는 한동훈이가 지금 대표 아닙니까? 여기는
이익 집단으로 뭉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바로 갈라서는 거야. 그래서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우리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이 실력으로 이번 토요일 날 1시부터 전체 다 나와야 됩니다. 첫째, 윤석열을 찍은 1640만 원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윤석열을 왜 찍었나요? 왜 찍었습니까? 근데 48%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32%예요. 그동안에 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삐졌나요? 그것도 경북 대구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약 한 20%가 빠졌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때 48%는 뭔 마음으로 찍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지지율이 30% 왜 떨어집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켜놓으면 콩고물이라도 한 개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대로 안 들어왔다. 그겁니까? 그럼 정강훈 목사는 콩고물을 얻어먹었습니까? 근데 나는 목숨 내놓고 이번 토요일부터 다시 좌파 애들 다 덤벼봐요. 정강훈 하나 못 이겨요. 나는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지금 32% 떠졌는데 이해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윤석열을 찍은 1640만 명은 이번 토요일 날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 장군님, 군번 가진 사람이 1200만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둘이 같이 사는 사람 합하면 약 2500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번 토요일 날 강원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꼭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죠. 사람은 인생 최대의 중요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이야말로 정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지금 이번 토요일 또 4월 10일 한번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광화문에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왔다 서명한 사람이 연인은 말고 1850만 명이에요. 1850만 명 어디 갔습니까? 그때는 나라가 위험해서 나왔는데 지금은요 더 위험해졌어요. 더 위험해졌어요. 아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640만 명. 거의 비슷하네. 조금 한 200만 원 더 나왔네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볼 때요, 저쪽 분들은 나와도 절대 서명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명한 분들은 완전 우리 우파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거의 99% 확실하네. 그렇죠. 그분들은 다 나와야 된다, 이거야. 나라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고, 나라가 없는 가정, 자녀, 사업,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설령 아직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일부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희안, 아니면 이동우. 계속 광화문 운동에 옛날에 같이 했으면서 지금 나가서 나를 타격하고 하는데 그 이해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토요일 날은요. 모든 단체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전체가 다 뛰어나와서 일단 나라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적은 부분에 그 이해 안 되는 일들은 그 후에 우리끼리 조정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포럼을 하든지 해서 의견을 통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급한 시간입니다. 급한 시간.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시청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 특별히 이 자유마을 3,518개 A조 B조 합치면 7,030명 7,030명은 지금부터 빨리 전파하셔서 7,030대가 버스가 와야 됩니다. 7,030대 수도권 빼고 7,030대 버스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돈 좀 쓰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위급한 때 우리 순교의 정신으로 빨리 모집하시고 그리고 버스 한 대씩 다 데리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대한민국은 결국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 특별 게스트로 나오셔서 회계사님이
이게 국방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더 큰 문제다 맞아. 하는 제목을 먼저 이어서 계속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7,030명 자유마을 대표님들, 아니 아직도 지금 6,935명밖에 안 돼서 시청률이. 아니 아까 7,000 훨씬 넘었다가. 아이고, 아이고 나 참 정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내 속 썩이면 나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 응?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이 운동을 왜 필요합니까? 나도 나이가요. 70이 넘었고 실제 나이는 99살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런데 죽을 때까지 종신연금을 100만 원씩 주겠다. 언제 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전공자가 그렇죠. 또 네, 죽을 때까지 종신연금을 100만 원씩 주겠다. 이거 유대인의 공동체를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가주택 이거 그 황장훈 소장님이 가져온 거 34평 아파트를 20살 이하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거의 국가가 이제 말하는 국민연금 같은 여기서 최소한의 그 대출을 해주면 경비로 대출이면 이자를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면 아파트 34평짜리를 특별히 청년들부터 먼저 지급을 해서 다 주겠다는데 그러면 결혼하죠. 결혼하면 애가 나오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애 하나 낳으면 돈 1억 주겠다. 참나라 봐야 되는가. 근본 원인부터 해결을 해야지. 왜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가. 제1번이 주택 문제예요. 주택 문제. 두 번째는 뭐냐.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 애 새끼들 자녀 교육. 자녀라면 학원 다니는데 맞아. 뼈 빠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교육 폐지하고 이것을 해낼 사람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빨리 행동하세요. 지금부터 전화 계속 하세요. 전화를 계속 해서 확산해가지고 이번에 3.1절 대회는 국민혁명이 3.1대가 아니라 이번 토요일 날 국민대회는 국민혁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승만의 구호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이겼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
마찬가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